아저씨, 제가 걷게 해드릴게요. 내가 다시 걷게 되면 현금 100억을 주마. 11살 여자아이는 당돌하게도 하반신 마비가 된 재벌 회장을 걷게 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서인호 회장은 4년 전 교통사고 이후 휠체어에 앉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가족을 잃었고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거대한 저택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하루는 후회와 침묵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어느 날 가난한 신입 청소부의 딸이 나타납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그리고 회장의 냉소적인 반응.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대화는 회장이 외면해왔던 기억과 묻어두었던 진실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멈춰있던 그의 인생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택의 거실, 대형 창문 앞,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인호, 58세. 한때 이 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빗줄기를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4년 전이었습니다. 서인호는 회사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 뒷자리에 앉아 그날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었습니다. 끼익 타는 소리와 함께 차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 그리고 충격. 정신을 차렸을 때 인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상, 자신은 하반신 마비. 의사는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6개월은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인호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나는 서인호다. 이런 것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결혼 30년 만이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당신도 2, 3도.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하나둘 저택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 해요. 자식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회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2년째 인호는 재활을 포기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 물리치료사가 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약속된 병원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만 그를 대했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입니다. 회장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아닌 의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호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3년째 인호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척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굽은 어깨. 이게 나인가? 한때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사고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미끄러지는 차, 쏟아지는 서류,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 누군가 나를.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인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결제만 해. 나는 안 가. 하지만 회장님, 나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4년째가 되자 인호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차피 다 끝났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와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인호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저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화분의 꽃들은 시들어갔습니다. 시계는 째깍거렸지만 그곳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죽어있는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택의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인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택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낯선 기척. 인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왔겠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인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포기한 삶에도 다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저택 정문 앞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우산을 쓴 여자와 어린 소녀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아 39세. 파란색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선 소녀. 박지한 11세. 교복 치마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보다 키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선아가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안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두 사람은 빗속을 걸어 저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아는 3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생활은 무너졌습니다. 보험금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어린 딸과 작은 빚뿐이었습니다. 선아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지안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 하루에 3곳을 다녔습니다. 식당, 사무실, 아파트.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자리는 특별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저택의 전속 청소부. 월급은 이전 3곳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 일만 하면 지안이 학원도 보낼 수 있어. 선아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외부인을 극도로 꺼리십니다.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만 절대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지아는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두기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선아는 딸을 데리고 일터에 갔습니다. 엄마 일하는 동안 조용히 책 읽고 있어. 알았지? 응, 엄마. 괜찮아. 지아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자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지아는 절대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선아 씨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규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선아는 지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택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들. 하지만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4년 전 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청소는 빠르고 조용히. 회장님과 눈 마주치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이해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아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지아는 느꼈습니다. 이 집은 슬펐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무언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없었습니다. 화분의 꽃들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지아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청소 도구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도구를 가져가세요. 오늘은 1층 거실과 복도만 하면 됩니다. 회장님이 계시는 곳은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돌아서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뭡니까? 화장실은 어디에? 복도 끝 왼쪽입니다. 비서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선아는 청소 도구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긴장되네. 지안이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안아, 엄마 청소하는 동안 여기 의자에 앉아서 책 읽고 있어. 네. 지안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선아는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긴 복도, 닫힌 문들, 그리고 저 멀리 끝에 보이는 큰 방,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 거실 입구. 지아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대형 창문, 그리고 그 앞에 앉은 휠체어. 휠체어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인우였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지아는 느꼈습니다. 저 사람, 많이 아파 보여.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낸 후 보였던 그 눈빛, 텅 빈 것처럼 보이는 표정. 지아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거기서 뭐해? 지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아가 황급히 다가와 지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뭐라고 했어?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미안해요, 엄마. 두 사람은 다시 청소 도구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거실 안 인호는 뒤에서 들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발소리, 아이의 목소리.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지안을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안아, 정말 조용히 있어야 해. 엄마 일자리 잃으면 안 돼. 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심하자. 그날 오후 청소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선아는 말없이 걸레질을 했습니다. 지아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책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저 거실에 있는 남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퍼 보일까? 지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청소가 끝났습니다. 선아와 지아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지안이가 착하네. 엄마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발소리가, 그 아이의 눈빛이 자신의 멈춰버린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선아와 박지아는 매일 오후 저택에 왔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자꾸만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휠체어, 그리고 그 위에 앉은 남자. 지아는 매일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인호는 변함없었습니다. 아침에 휠체어에 앉아 창가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원래 저러세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아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정말 다리가 아파서일까? 아이는 엄마를 잃은 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날들, 밥을 먹기 싫었던 시간들,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던 그때. 아, 저 사람도 그런 건가? 지아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아가 2층 청소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지아는 1층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엔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인호는 여전히 창가에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말을 걸어봐야겠어. 지아는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인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3m, 2m, 1m.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인호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인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인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지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어요. 인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가. 아저씨는 매일 여기 계시네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인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지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아프세요? 그게 내가 알 바냐? 많이 아프세요? 나가라고 했잖아. 걷고 싶으세요? 순간 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걷게 해드릴게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인호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아저씨를 걷게 해드릴게요. 지아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는 화가 난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다른 직원들도 왔습니다. 선아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안아. 비서실장이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함부로. 아저씨 아파요.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은 선아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김선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 관리도 제대로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며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애가 미쳤나 봐. 회장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청소부 주제에 선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안아, 가자. 어서. 하지만 지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호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지안아. 선아가 다급히 말렸지만 지안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잠든 것 같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인호는 굳은 표정으로 지안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두려움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만 있었습니다. 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먼저 잠들었다? 4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리를 말했습니다. 재활을 하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지안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만 나가시죠. 잠깐. 인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인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회장님, 나가. 다들 나가.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했어. 결국 그들은 하나둘 거실을 나갔습니다. 선아도 지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당신도 잠깐 나가 있어요. 네. 아이하고만 얘기할 게 있어.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아, 엄마 밖에 있을게. 알았지? 네, 엄마. 선아는 불안한 얼굴로 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인호와 지안, 둘만 남았습니다. 인호는 한참을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넌 몇 살이냐? 11살이요. 11살짜리가 어떻게 나를 걷게 한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 같아서요. 엄마? 네.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지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도 아저씨처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멈춰 계셨어요. 인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랑 산책 가요라고. 그래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밖에 나오셨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도 그럴 것 같아서요. 누군가 손 잡아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돈도 명예도 동정도 아닌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 인호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뭐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손잡는다고 일어서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무서우세요? 뭐가? 다시 걷는 게요. 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걷다가 또 넘어질까봐. 다시 아플까봐. 그래서 안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인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정확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시도해서 실패하는 것이,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하는 것이,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실패도 없으니까. 지아는 인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요.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인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인호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오니? 네, 엄마랑 같이 와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지안은 밝게 웃었습니다. 네, 내일 봐요, 아저씨. 선아는 지안의 손을 잡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인호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기억,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던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대체 뭐야? 회장님이 저렇게 반응하시다니. 조심해야 할 거야. 뭔가 꾀가 있는 것 같아. 비서실장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위험해.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빛을 굳혔습니다. 그날 조용했던 저택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멈춰있던 삶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이 회장님한테 뭐라고 한 거래? 회장님이 달라지셨대. 청소부 주제에 주제넘게.
선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선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청소도구실 앞이었습니다. 김선아 씨. 네, 실장님. 딸을 데려오지 마세요. 선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맡길 때가 그건 당신 사정입니다. 회장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비서실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우린 어떻게 살지? 하지만 지안을 혼자 둘 수도 없었습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안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청소하는 동안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지안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너 이리 와봐. 지안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신다. 네, 따라와. 지안은 비서실장을 따라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호는 창가가 아닌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테이블 쪽으로 돌린 채였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앉아라. 인호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테이블 건너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호는 한참을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나를 걷게 해주겠다고. 그래. 인호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이요? 너 말대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인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100억을 주겠어.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100억이요? 그래, 100억 원. 인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면 너한테 현금 100억을 주겠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돈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때? 좋은 조건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냐?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인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돈이 필요하니까 착한 척 하는 거지.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인호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걷게 해주겠다고? 그건 동정이냐? 아니면 착한 일 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냐? 아니에요. 전 그냥 아저씨가 슬퍼 보여서. 슬프다고? 인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슬퍼 보였어?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몰라. 어른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손 잡아준다고, 위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저도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슬펐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슬펐고 저도 슬펐어요. 근데 아무도 우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견뎠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힘내셨고 저도 엄마 때문에 힘냈어요.
지아는 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인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 가봐. 100억은요? 됐어. 내가 한 말 잊어버려. 지아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말로 다시 걷고 싶으세요?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100억 없어도요. 그리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인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인호는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진짜라면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한 것입니다. 돈으로. 하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흔들렸습니다. 100억이라는 돈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 인호는 처음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비서실장이 인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 청소부 모녀에 대한 건입니다. 인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회장님께서 저 아이에게 100억을 제안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호는 침묵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저 아이가 회장님을 이용하려 한다고요. 그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 10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큽니다. 저택 안에 좋지 않은 소문이. 인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가.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인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억?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시험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오히려 자신이 시험당했다는 것을. 복도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100억이래. 말도 안 돼. 저 애 때문에 회장님이 정신을 잃으신 거야. 청소부가 노린 거지 뭐. 선아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100억이면 큰 돈이에요? 선아는 걸레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선아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청 큰 돈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야. 그렇구나.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억이 그렇게 큰 돈인데 아저씨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서 너무 외로운 거야. 저택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선아는 딸을 안고 걱정에 잠겼습니다. 비서실장은 무언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를 어떻게 도와드리지? 100억이라는 말이 저택에 던져졌습니다. 그 말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욕망, 질투, 오해, 두려움.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한 남자의 흔들리는 마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선아와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아는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김선아 씨, 잠깐. 네, 실장님. 회장님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선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안이를요? 혼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명령입니다. 선아는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지안아, 금방 올게요. 지안은 비서실장을 따라 거실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그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 휠체어에.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들어와. 지아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인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지아는 어제처럼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인호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야. 계약서요? 인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기 쓰여 있어. 내가 다시 걸으면 너한테 100억을 준다고. 지아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인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내가 휠체어 없이 스스로 10m를 걸으면 돼. 기간은 1년. 1년 안에 내가 걸으면 너한테 100억. 못 걸으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인호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때? 해볼 만하지 않니? 지아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응? 돈 필요 없어요. 순간 인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전 돈 필요 없어요. 지아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억이야. 100억 원.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야. 알아요. 그런데 왜 필요 없어?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아저씨가 다시 웃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인호는 입을 벌린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셨어요? 그게 내가 알 바냐. 저는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인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바보구나. 바보요? 100억을 거절하다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딨어. 지아는 웃었습니다. 그럼 저 바보예요. 인호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네. 100억은 없던 일로 하자. 원래 필요 없었어요. 인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만 필요했지. 지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셨어요? 확인. 확인이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뭔가를 바라. 나한테 다가올 때는 이유가 있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는 다시 지안을 보았습니다. 근데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더라. 당연하죠. 전 그냥 아저씨가 좋으니까요. 인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좋다고? 누군가 자신을 좋다고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제 연습하실 거예요? 연습? 다시 걷는 연습이요.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왜요? 무서워서. 지아는 의자에서 내려와 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손 잡아줄게요. 인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뒤에는 여러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0억을 정말 저 아이에게 주시려는 겁니까? 인호는 지안의 손을 놓고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렸나? 저택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을 잃으신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네. 저 아이는 분명 무슨 속셈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청소부 주제에 감히. 닥쳐. 인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주든 그건 내 자유야. 하지만 회장님, 나가. 당장. 비서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위험합니다. 회장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는 조용히 해.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인호가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실장. 네, 회장님. 당신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당장 나가.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라고 했어. 인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움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인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무서웠지?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 너를 오해하고 있어.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니? 지아는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인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는 처음 느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저 아이 편을 들었대. 100억을 정말 주실 모양이야. 청소부가 대박 났네. 우리는 뭐야? 10년 넘게 일했는데. 질투와 원망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아는 그 말들을 들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안 때문에 참았습니다. 지안은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도 저처럼 외로운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억을 거절한 아이. 다시 웃으면 된다는 아이.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다리가 아니었음을,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따뜻함을 느끼는 마음, 살아있음을 느끼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호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동안 미워했던 다리. 미안하다. 처음으로 다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택의 밤은 깊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말이 저택을 휘감았습니다. 욕망과 질투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 남자의 마음.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선아가 복도를 지나가면 눈길을 피했습니다. 지안이 나타나면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애 때문에 저택이 난리야. 회장님이 완전히 홀렸어. 선아의 청소 도구가 자꾸 사라졌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자리에 두었던 걸래. 오늘 아침엔 없었습니다. 청소용 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도구가 자꾸 제대로 관리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선아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도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억 받으려고 회장님한테 딸까지 이용하네. 청소부 주제에. 선아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선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미안해요. 아니야, 지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선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참자. 오후 선아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지나가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청소 도구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직원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선아는 무릎을 꿇고 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과 물이 섞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안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그날 저녁 비서실장이 선아를 불렀습니다. 김선아 씨. 네, 실장님. 회장님이 불편해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허락하셔. 그건 예전 얘기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는 데려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일을 어떻게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청소만 필요합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인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복도에서 들은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청소부 모녀 때문에 저택이 엉망이에요. 회장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100억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이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청소부 김선아 씨에게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나? 저택의 분위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물어본 건 내 짓이냐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비서실장은 침묵했습니다. 인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취소해. 하지만 회장님, 내일 아침 김선아 씨한테 사과하고 취소해. 회장님, 저택의 질서가. 질서? 무슨 질서? 인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질서냐? 비서실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전해. 누구든 저 모녀를 괴롭히면 나한테 직접 대답해야 할 거라고. 네, 회장님.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인호는 휠체어를 창가로 밀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아와 지안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긴장했습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는 건가?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아 씨. 네, 실장님. 어제 제가 한 말 취소합니다. 네. 아이를 계속 데려오셔도 됩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사과하다니. 지안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호는 지안을 다시 불렀습니다. 거실에서였습니다. 앉아라. 지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인호는 휠체어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인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너희 모녀를 괴롭혔다는 거. 조금이요.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호는 한참을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같은 아이. 처음 봐. 네. 이렇게 힘든데도 웃을 수 있는 아이. 지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인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빛 같은 존재구나.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인호는 밤마다 꾸던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고 순간을 반복하는 꿈, 가족이 떠나는 꿈, 그런 악몽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지안과 함께 정원을 걷는 꿈. 며칠 후였습니다. 인호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저택 직원들 모두 모아. 무슨 일이십니까? 공지할 게 있어. 오후 직원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호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 청소부 김선아 씨와 딸 박지안을 함부로 대하지 마.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은 이제 이 집의 손님이야. 아니, 가족이야. 비서실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가족이라니요? 그래, 가족. 문제 있나? 아닙니다.
누구든 저 모녀를 불편하게 하면 나한테 직접 대답해야 할 거야. 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시선은 있었지만 적어도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안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 변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하루가 조금 덜 무의미했습니다. 밤에 잠드는 게 조금 덜 두려웠습니다. 저 아이 때문이야. 인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다리. 조금만 기다려줘.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노력해볼게.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택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희망,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호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인호가 지안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지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탁이요? 응. 내가 나를 걷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다리랑 친해져야 해요. 친해진다고? 네. 아저씨, 다리 미워하시잖아요. 인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의 다리를 증오했습니다.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리도 아저씨가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리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사고로. 인호는 가만히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계속 미워하니까 다리도 슬플 것 같아요. 인호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다리도 상처받았다고? 사고로 망가진 건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계속 다리를 탓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다리한테 인사해야 해요. 인사? 네. 안녕라고요. 지아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인호는 황당했습니다. 다리한테 인사를 하라고? 네. 그리고 미안하다고도 말해야 해요. 미안하다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다리를 많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야 해요. 인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쓸쓸하고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한 아이구나. 이상해요? 응. 근데 좋은 의미로. 지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저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인호는 망설였습니다. 다리한테 말을 걸다니 바보 같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네, 지금이요. 인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인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다리야. 말하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미안하다고도 해보세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어. 미안해. 4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인호는 자신의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으로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담요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인호의 옆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저씨. 인호는 고개를 들어 지안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판단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응원만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상하지? 아니에요. 다리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멋있어요.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있잖아, 지아나. 네. 사실 나 사고가 왜 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세요? 응. 그날 뭔가 이상했어.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왔어. 근데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었고. 운전기사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어. 항상 그랬으니까. 인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이상한 느낌이요? 응. 마치 누가 뭔가를 한 것 같은. 하지만 기억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인호는 눈을 떴습니다. 근데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어. 빗길 사고. 나도 그렇게 믿으려 했어. 그게 더 쉬우니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의심이 들어. 지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드셨겠어요. 왜? 진짜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날 더 괴롭혔어.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네. 내 말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해진 것 같아. 정말요? 응. 다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니까. 인호는 자신의 다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닐지도 몰라. 네. 사고가 정말 순전히 내 탓만은 아닐지도.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확신해? 그냥, 느낌이요. 지아는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잘못이 아닐 거예요. 인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날 믿어주는구나.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순수한 믿음으로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고마워, 지아나. 네,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하죠. 저는 아저씨 편이에요. 지아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인호는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호는 매일 작은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악몽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인호는 잠들기 전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보자.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일어서 보자.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다리에게.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희망, 용기,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 인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다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먼저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저택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졌고 선아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지안을 향한 시선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차갑던 저택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인호 역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떴고 창가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호는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끝에서 아주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한 기대는 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인호는 지안을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일어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다리는 버티지 못했고 다시 휠체어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말했습니다. 시도한 것 자체가 다르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인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는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청소부 김선아와 딸 박지아는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비서실장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선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인호는 다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늘 곁에서 응원했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또렷해졌고 발목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희망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느 봄날 인호는 정원에 나왔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햇살과 바람, 꽃향기를 느끼며 인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지아는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호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그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아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식 가족관리인이 되었고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의지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온기가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걷게 된 것은 다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든 변화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0억보다 값진 것, 희망과 진심,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용기였습니다.